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시키는 건 뭐든지 할게요. 제발요. 캐나다 휘슬러 25m 절벽 아래에서 피투성이가 된 딸을 끌어안은 엄마. 심장도 호흡도 멈춰가는데 병원은 차갑게 말합니다. 회복률 2% 미만입니다. 이 아이는 끝났습니다. 의사였던 엄마조차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순간 전 세계가 외면한 생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단 하나의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딸을 데리고 서울로 향한 그날 밤, 그러나 한국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엄마는 눈앞의 광경을 본 순간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버리는데요. 과연 그 병원 안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혼수 상태로 실려온 딸, 절벽에서 추락한 그녀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이 사연이 전 세계로 퍼져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법을 알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엄마의 대처가 옳았다고 생각하신다면 모성. 또 역시 한국 의료가 세계 최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한국이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에밀리 워커, 42살입니다. 밴쿠버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응급의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17살 딸 메디슨이 있는데 이 아이는 암벽 등반 캐나다 국가대표 후보였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범했습니다. 메디슨은 휘슬러 블랙홈 산 여름 훈련 캠프에 참가하고 있었고 저는 병원에서 응급실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훈련 캠프 담당 코치였습니다. 워커 교수님, 메디슨이.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술용 장갑을 벗으며 복도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차가운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구급 헬기로 이송 중인데 저는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졌고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16년간 응급의학을 해오면서 수많은 환자, 가족들에게 나쁜 소식을 전했던 제가 이제는 그 소식을 받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는 차 안에서 저는 메디슨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5살 때 처음 암벽 등반장에 데려갔던 날, 아이는 작은 손으로 인공 암벽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어. 그때의 환한 웃음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밴쿠버 종합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메디슨은 이미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저를 조용한 상담실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표정만 봐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고정 로프가 파손되면서 25m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척수 손상과 두개골 골절, 폐출혈이 동반되어 있고 의사의 설명이 계속되었지만 저는 한 단어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제가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딸의 일이 되니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의식은 언제 돌아올까요? 그게 현재 의식불명 상태이고 뇌압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복률이 2% 정도로 보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2%. 의학 용어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수없이 다른 가족들에게 했던 그 말을 이제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메디슨을 봤을 때 저는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온몸에 연결된 튜브와 기계들, 창백한 얼굴, 그리고 가슴을 오르락내리락하게 만드는 인공호흡기. 이 모든 것이 제 딸을 살리고 있다는 사실이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너무 가혹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담당 의료진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주치의와 간호사장, 그리고 병원 행정직원까지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워커 교수님, 어려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메디슨의 상태가 더 이상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입니다. DNR, 즉 심폐소생술 금지 서류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그들은 메디슨이 더 이상 회복할 가능성이 없으니 고통만 연장하지 말자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아이는 끝났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 역시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포기해야 했던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딸이었습니다. 제 딸을 끝났다고 말하는 그들의 목소리가 너무나 차갑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메디슨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있으니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맥박도 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아이를 어떻게 포기하라고 하는 걸까요? 메디슨, 엄마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로 방법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방법이 지구 반대편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다음 날 오후, 저는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커피 한 잔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지 사흘째였고, 머릿속은 온통 메디슨 생각뿐이었습니다. DNR 서류는 아직 서명하지 않은 채 제 가방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에밀리.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케빈 윤이었습니다. 같은 대학병원 신경외과에서 일하는 한국계 의사였죠. 평소에는 업무적인 대화만 나누던 사이였는데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메디슨 얘기 들었어. 정말 미안해. 케빈이 제 맞은편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위로의 말들을 들을 기력도 없었거든요. 에밀리,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 뭔데? 아직 DNR에 사인 안 했지? 저는 케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캐나다 병원이 손든 건 이해하지만 한국은 아직 아닐 수도 있어. 무슨 뜻이야? 케빈은 잠시 말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내 의대 동기가 서울에 있어. 삼성서울병원 신경외과 과장이야. 박진성이라는 친구인데 이런 케이스를 몇 번 성공시킨 적이 있거든. 그 순간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정말? 확신은 못해. 하지만 연락은 해볼 수 있어. 케빈은 바로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한국은 지금 새벽 3시쯤이었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어로 빠르게 대화를 나누는 케빈의 목소리가 간절하게 들렸습니다. 진성아, 미안해. 급한 일이 있어서. 지금 환자 케이스 하나 상담하고 싶은데 10분 정도 지났을까? 케빈이 전화를 끊고 저를 봤습니다. 화상통화할 수 있어? 지금 당장. 1시간 뒤, 저는 병원 회의실에서 노트북 화면을 통해 박진성 교수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장을 입고 병원에서 화상회의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메디슨의 CT와 MRI 영상을 보내주실 수 있나요? 박진성 교수의 한국어를 케빈이 통역해줬습니다. 저는 서둘러 영상 자료를 전송했습니다. 화면 너머에서 그가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5분 정도 지나서 박진성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가능성은 적지만 해보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케빈이 번역해준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들었던 그 어떤 말보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뇌부종이 심해져서 수술이 불가능해질 수 있어요. 일주일. 그러면 이틀 뒤에는 한국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화상통화가 끝난 후 저는 곧바로 병원 행정실로 향했습니다. 메디슨을 한국으로 이송하겠다고 했을 때 담당 직원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워커 교수님, 환자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장거리 이송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비용은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이송 승인만 해주세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계속해서 반대 이유를 늘어놓았습니다. 보험 문제, 의료진 책임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의미 없는 시도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휘슬러 리조트 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고에 대한 책임 때문인지 메디슨의 한국 이송을 적극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워커 씨, 현재 메디슨은 우리 보험으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캐나다를 벗어나는 순간 보험 적용이 중단됩니다. 그럼 제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통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현금은 부족했지만 가지고 있던 주식을 처분하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국제의료진 이송비와 한국에서의 치료비가 상당했지만 돈 때문에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딸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체면도 국적도 다 버릴 수 있어. 다음 날 새벽, 저는 다시 케빈에게 전화했습니다. 케빈, 어떻게든 메디슨을 한국으로 데려가야겠어. 도와줄 수 있어? 물론이야. 내가 삼성서울병원 국제진료센터랑 연결해 줄게. 그날 하루 종일 저는 국제의료 이송 업체와 항공사, 그리고 한국 병원과 계속 통화했습니다. 메디슨의 상태로는 일반 항공편 이용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의료진이 동승하는 전용기를 구해야 했습니다. 오후 6시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내일 밤 비행기로 한국에 갈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메디슨의 침대 옆에서 마지막으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있으니 내일이면 이 아이와 함께 지구 반대편으로 가게 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메디슨, 내일 우리 여행 가는 거야.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의사 선생님을 찾아놨어. 새벽 5시, 이송팀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캐나다 의료진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더 이상 막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적을 바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공항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밴쿠버의 산들이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16년을 살았지만 이렇게 떠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받아준 병원, 서울에 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메디슨의 인생뿐만 아니라 제 인생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10시간의 비행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메디슨의 손을 한 번도 놓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안에는 캐나다에서 온 의료진 2명과 한국에서 파견된 응급의학 전문의 한 분이 함께 탑승해 있었습니다. 현재 혈압 95에 60, 맥박 72에서 안정적입니다. 몇 시간마다 반복되는 의료진의 보고를 들으면서도 저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메디슨의 호흡이 조금이라도 불규칙해지면 가슴이 철렁했고 모니터 소리가 조금 달라져도 긴장했습니다. 비행기가 일본 상공을 지날 때쯤 한국에서 온 의료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워커 교수님, 곧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삼성서울병원 응급실로 바로 이송될 예정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었지만 마치 오랜 동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착륙한 건 현지 시간 오후 2시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항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이 매우 체계적이고 빨랐습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나왔습니다. 환자분 상태 어떠신가요? 완벽한 영어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캐나다에서도 가끔 의료진들이 영어가 서툰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전혀 소통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병원까지는 구급차로 40분 거리였습니다. 서울의 오후 교통체증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줄 알았는데 구급차 전용 차선과 신호 우선권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입구에 도착하기 10분 전 갑자기 메디슨의 상태가 급변했습니다. 호흡이 멈췄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메디슨의 가슴이 더 이상 오르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즉시 심폐소생술 시작합니다. 한국 의료진이 메디슨의 가슴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 안의 좁은 공간에서도 그들의 움직임은 정확했습니다. 인공호흡과 가슴 압박을 규칙적으로 반복했습니다. 1분 경과. 맥박 확인 중. 아직 없습니다. 저는 무력했습니다. 제가 응급의학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내 딸 앞에서는 그냥 무서워하는 엄마일 뿐이었습니다. 2분 경과. 에피네프린 투여합니다. 3분 경과. 계속 CPR 진행 중.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 초가 영원 같았습니다. 구급차 밖으로는 서울의 거리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지만 차 안에서는 생과 사의 경계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맥박 잡혔습니다. 4분 만에 메디슨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떨어졌어요. 병원 도착하면 즉시 응급처치 들어가야 합니다. 삼성서울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병원 입구에는 이미 응급실 팀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달려왔습니다. 환자 상태 어떻습니까? 이송중 심정지 4분간 있었고 현재 혈압 70에 40으로 저하된 상태입니다. 메디슨을 응급실로 옮기는 동안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모두 한국어였지만 의학 용어들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서 긴장감과 동시에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응급실에서 즉시 CT와 MRI 촬영이 이뤄졌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1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응급실 복도에서 서성였습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한국어가 전혀 이해되지 않았지만 왠지 안심이 되었습니다. 오후 5시 박진성 교수가 직접 응급실로 내려왔습니다. 화상통화로만 봤던 그를 실제로 만나니 더 든든했습니다. 워커 교수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메디슨 상태는 어떤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뇌압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이송 중 발생한 심정지로 인해 뇌 손상이 더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렇게 멀리 와서도 결국. 하지만 박진성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수술을 하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어요. 정말인가요? 3시간 안에 수술 못하면 뇌사 상태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가 오후 5시 30분이었습니다. 3시간이면 밤 8시 30분까지였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사인해 주세요. 이 아이는 살릴 수 있어요. 지금 준비하겠습니다. 박진성 교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들었던 이 아이는 끝났습니다와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에 사인했습니다. 그 순간 메디슨이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가슴에 울렸습니다. 복도에 혼자 남겨진 저는 처음으로 한국 땅에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신이든 상관없으니 제 딸을 살려달라고 말입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병원에서 정말로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저는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에 수술이 시작되었고 예상 시간은 8시간에서 10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새벽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 때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현재 수술 진행 중이고 환자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2시간이 지났을 때도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3시간째 간호사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가족분, 잠시 상담실로 오시겠어요?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수술 중에 가족을 부른다는 건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는 뜻이었습니다. 상담실에서 박진성 교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수술복을 입은 채 화상 모니터를 통해 저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워커 교수님, 수술 중에 심정지가 발생했습니다. 또 심정지. 오늘만 벌써 2번째였습니다. 지금은 심장이 다시 뛰고 있지만 수술을 계속 진행해도 될지 의료진 간의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수술실 안이 보였습니다. 여러 명의 의사들이 메디슨을 둘러싸고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일부 의료진은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때 수술실에서 다른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교수님, 이미 2번의 심정지가 있었어요. 더 이상은 우리는 환자가 아니라 생명을 보는 거예요. 박진성 교수의 대답이 단호했습니다. 이 아이는 겨우 17살이에요. 아직 해볼 수 있는 게 남아 있어요. 저는 화면을 통해 그들의 토론을 지켜봤습니다. 한국어였지만 상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생명을 구하려는 의지와 의학적 한계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이었습니다. 워커 교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술을 계속 진행할까요? 아니면?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끝까지 해주세요. 박진성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어요. 그 후로 5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병원 복도를 수없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한국의 깊은 밤이었지만 병원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또 다른 위기가 왔습니다. 수술실에서 급하게 혈액을 요청했습니다. 메디슨의 혈액형은 AB형 RH 음성이었는데 이는 매우 드문 혈액형이었습니다. 지금 혈액원에 연락해서 찾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30분 만에 혈액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서울대병원에서 보내주기로 했어요. 지금 오는 중입니다. 새벽 3시 수술이 시작된 지 9시간 만에 또 다른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메디슨의 뇌압이 갑자기 급상승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박진성 교수가 직접 상담실로 나왔습니다. 땀에 젖은 수술복을 입은 그의 모습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매우 중요한 순간이에요. 뇌압을 낮추기 위해 특수한 시술을 해야 하는데 위험도가 높아요. 어떤 위험인가요? 성공하면 메디슨이 깨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실패하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해주세요. 저는 또 한 번 선택했습니다. 포기보다는 도전을, 안전보다는 희망을 택했습니다. 새벽 5시,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진성 교수가 수술복을 벗으며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밝았습니다. 수술이 성공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1시간 동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뇌 기능은 90% 이상 유지되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90%. 캐나다에서 들었던 2%와는 완전히 다른 숫자였습니다. 언제 깨어날까요? 보통 이런 수술 후에는 2, 3일 정도 걸려요. 하지만 메디슨은 젊고 건강하니까 좀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날 새벽, 저는 중환자실에서 메디슨을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기계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캐나다에서 봤을 때와는 뭔가 달랐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었고 호흡도 더 규칙적이었습니다. 메디슨, 엄마가 여기 있어. 이제 괜찮아. 그때 메디슨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너무 작은 움직임이어서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저에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깨달았습니다. 생명에 대한 집념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그리고 세계가 포기한 생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수술이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저는 박진성 교수로부터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워커 교수님, 혹시 시간 되시면 상담실로 오시겠어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메디슨의 상태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진성 교수가 따로 부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상담실에는 박진성 교수 외에도 몇 명이 더 있었습니다. 병원 국제진료센터장과 법무팀, 그리고 처음 보는 여성 한 분이 있었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KBS 의료 다큐멘터리 제작진의 김예진 PD님이에요. 김예진 PD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워커 교수님. 메디슨 양의 사례에 대해 들었는데 혹시 다큐멘터리 촬영에 동의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큐멘터리요? 네.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는 프로그램인데 메디슨 양 같은 사례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딸의 사생활을 공개하는 것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박진성 교수가 말했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메디슨의 사고에 대해 조사를 해봤는데 좀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거든요. 무슨 뜻인가요? 법무팀 직원이 서류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휘슬러 블랙홈 리조트에서 제공한 사고 보고서를 분석해본 결과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서류를 보니 메디슨이 사용했던 고정 로프의 제조 일자와 점검 기록이 나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로프는 교체 시기가 훨씬 지난 상태였습니다. 이 로프는 이미 6개월 전에 교체했어야 할 제품이에요. 그런데 리조트 측에서는 갑작스러운 사고라고만 보고했거든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메디슨의 사고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누군가의 관리 소홀 때문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김혜진 PD가 노트북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3년간 휘슬러 블랙홈에서 발생한 사고 통계가 나와 있었습니다. 장비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총 11건 있었는데 모두 개인 부주의로 처리됐어요. 보험금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메디슨뿐만 아니라 다른 희생자들도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이 모든 증거를 한국에서 찾아낸 거예요. 박진성 교수의 말에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이런 자료들이 공개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국제진료센터에서 환자 안전을 위해 조사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법무팀 직원이 설명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모든 해외 환자 사례에 대해 사고,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요.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병원이 단순히 메디슨의 몸만 치료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자료들을 캐나다 당국에 제출하면 휘슬러 측의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정말인가요? 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도울 수 있고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메디슨의 사고를 세상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에 동의할게요. 그리고 이 모든 증거를 공개해 주세요. 김예진 PD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예요. 그날 오후부터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메디슨을 돌보는 모습, 박진성 교수와의 인터뷰, 그리고 수술 과정을 재현하는 장면들을 찍었습니다. 촬영 중에 박진성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 병원은 몸만 치료하는 곳이 아닙니다. 환자의 인생을 치료하는 곳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이곳에서는 메디슨의 뇌와 척수를 고쳤을 뿐만 아니라 사고의 진실까지 밝혀내 주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저는 혼자 병원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저녁 풍경이 보였습니다. 네온사인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는 모습이 왠지 희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캐나다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워커 교수님, 휘슬러 리조트 법무팀에서 연락 왔는데요. 메디슨의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네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푼도 내지 않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태도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조사한 자료들이 알려지면서 부담을 느낀 것 같아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나서야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메디슨의 침대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메디슨, 한국은 내 생명뿐만 아니라 진실도 구해줬어. 이제 다른 아이들도 같은 일을 당하지 않을 거야. 그때 메디슨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아직 깨어나지는 않았지만 마치 제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딸이 살았다는 안도감뿐만 아니라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만족감 때문이었습니다. 수술 후 사흘째 되는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메디슨의 작은 목소리가 중환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딸의 눈이 천천히 열리면서 저를 바라보는 순간 말입니다. 메디슨, 깨어났구나. 저는 울면서 메디슨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는 아직 혼란스러워했지만 분명히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한국이야. 서울에 있는 병원이야. 메디슨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낯선 환경이었지만 무서워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진성 교수가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와 기쁨이 동시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메디슨, 기분이 어때? 좀 어지러워요. 그런데 다리를 못 느끼겠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성 교수는 침착했습니다. 정상이야. 수술 때문에 일시적으로 감각이 둔해진 거야. 재활 치료를 받으면 곧 좋아질 거야. 그날부터 메디슨의 본격적인 재활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의 재활의학과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습니다. 재활의학과 과장인 이수진 교수가 메디슨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이수진 교수가 메디슨에게 말했습니다. 메디슨, 우리가 함께 걸어볼까? 하지만 저 다리를 못 움직여요. 지금은 그렇지. 하지만 너의 뇌는 멀쩡해. 뇌가 다리에게 다시 말하는 법을 배우면 돼. 이수진 교수의 설명은 쉽고 희망적이었습니다. 메디슨도 점점 의욕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재활 치료실은 마치 미래의 체육관 같았습니다. 첨단 장비들이 가득했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치료사들의 태도였습니다. 메디슨, 오늘은 발가락부터 시작해볼게. 물리치료사 김민수 선생님이 메디슨의 발을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느껴져? 조금 간지러운 것 같아요. 좋아. 그게 시작이야. 매일매일 작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첫 주에는 발가락을 조금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둘째 주에는 발목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셋째 주에 일어났습니다. 메디슨이 처음으로 휠체어에서 일어서는 연습을 할 때였습니다. 준비됐어? 김민수 선생님이 메디슨의 양옆에서 지지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도 앞에서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메디슨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비록 몇 초뿐이었지만 분명히 자신의 다리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봤어? 내가 섰어.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의식불명이었던 아이가 이제 다시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재활 과정에서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의 재활 철학이었습니다. 단순히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환자의 마음까지 치료하려고 했습니다. 메디슨, 암벽 등반 다시 하고 싶어. 이수진 교수가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무서워요. 무서운 게 당연해. 하지만 두려움을 이기는 것도 재활의 일부야. 그래서 재활 프로그램에는 인공 암벽 등반도 포함되었습니다. 물론 안전장치를 완벽하게 갖춘 상태에서였지만 메디슨이 다시 암벽을 잡는 순간을 보는 것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재활치료 2달째, 메디슨은 보조기구 없이 10m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째에는 계단을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캐나다로 돌아가도 될 것 같아요. 이수진 교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메디슨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안 돼요? 왜? 여기서 더 배우고 싶어요. 이곳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방법을 말이에요. 그래서 메디슨은 한 달을 더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다른 재활 환자들을 도우며 자신만의 회복 방법을 찾아갔습니다. 마지막 주에 메디슨은 병원 재활센터에서 작은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어로 준비한 짧은 인사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디슨입니다. 여기서 다시 걷는 법을 배웠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환자들도, 의료진도, 그리고 저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한국은 저를 나로 대해줬어요. 환자가 아니라 메디슨으로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메디슨과 함께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의사가 되고 싶어. 정말? 네. 박진성 교수님이나 이수진 교수님처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메디슨의 회복은 단순히 몸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의 회복이었고 꿈의 회복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넋 다른 메디슨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진정한 의료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넋 달이 끝나고 메디슨과 저는 밴쿠버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언론사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워커 교수님, 메디슨의 기적적인 회복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한국 의료진에 대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갑작스러운 관심에 당황했지만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 딸은 한국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희망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메디슨도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다시 걷는 법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집으로 돌아온 첫 주, 놀라운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한국에서 촬영한 다큐멘터리가 캐나다에서도 방영되면서 휘슬러 블랙홈 리조트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입니다. 워커 교수님, 리조트 측에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변호사가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장비 점검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했고요.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논의 중입니다. 한국에서 발견한 증거들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캐나다 당국도 이제야 제대로 조사에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에밀리, 한국 의료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게 어때? 학과장이 제안했습니다. 메디슨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 한국의 의료 철학과 시스템을 연구해보고 싶어.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캐나다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한국 의료에 대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강연 주제는 환자 중심 의료였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의료진들이 환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직접 봤습니다. 그들은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치료합니다. 강연장에는 100여 명의 의료진이 참석했습니다. 모두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제 딸은 한국에서 뇌손상 환자가 아니라 메디슨이었습니다. 이름으로 불리고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강연 후 질문 시간에 한 젊은 의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 접근법이 의학적으로도 효과가 있나요? 물론입니다. 환자가 희망을 가질 때 회복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이에요. 강연은 점점 인기를 얻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도 초청이 들어왔고 미국의 의과대학에서도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한편 메디슨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의대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이전보다 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한국 의대에 지원해보고 싶어. 정말? 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외국인 특별 전형이 있대요. 거기서 공부하고 싶어요. 메디슨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었고 이미 기초적인 회화는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그 무렵 휘슬러 블랙홈 리조트 관련 법정 다툼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완전 승소했어요. 변호사가 흥분해서 전화했습니다. 법원에서 리조트 측의 관리 소홀을 인정했고 구조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배상금도 상당했지만 더 중요한 건 다른 피해자들도 함께 구제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극한 스포츠 시설에서 장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어요. 메디슨 케이스가 법적 선례가 된 거죠. 저는 그날 밤 메디슨에게 말했습니다. 내 사고가 다른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게 됐어. 정말 다행이에요. 저와 같은 일을 겪는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1년 후 메디슨은 정말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입학 면접에서 메디슨이 한 말이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제 저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싶습니다. 메디슨이 한국으로 떠나는 날, 공항에서 저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1년 반 전에는 의식불명으로 한국에 갔던 아이가 이제는 의사가 되기 위해 한국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 이제 한국이 제 두 번째 고향이에요. 메디슨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난 그곳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싶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변한 것은 메디슨의 생명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인생 전체가 바뀌었고 더 나아가 의료에 대한 저의 철학까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메디슨을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휴대폰으로 박진성 교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교수님, 메디슨이 다시 한국에 갑니다.
이번에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메디슨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한국은 생명을 지켜낸 나라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키우는 나라입니다. 그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메디슨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한국과 캐나다를 오가며 의료 교류 프로그램을 확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지난주에 일어났습니다. 메디슨으로부터 온 화상통화였습니다. 화면 속 메디슨은 흰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직 의대생이지만 벌써 의사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삼성서울병원 국제진료센터에서 봉사하는데 새로운 환자가 왔어요. 메디슨의 목소리에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12살 독일 소년이에요. 스키 사고로 척수 손상을 입었는데 독일 의사들이 회복 불가능하다고 했대요. 저는 순간 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캐나다 의사들이 메디슨에게 했던 그 말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한국으로 온 거예요. 저희 병원을 믿고 말이에요. 어떤 상태야? 심각해요. 하지만 박진성 교수님이 수술을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특별한 부탁을 하셨어요. 메디슨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아이 부모님을 제가 상담해달라고 하셨어요. 같은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메디슨이 이제는 다른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했어?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 엄마를 보니 3년 전 엄마 생각이 났어요. 메디슨이 독일어로 그 가족과 대화했다고 합니다. 의대에 다니면서 배운 제3외국어였습니다. 엄마,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라고 했는데? 이 병원은 기적을 만드는 곳이라고 했어요. 저처럼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 딸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신저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메디슨으로부터 또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루카스 수술이 성공했어요. 루카스가 그 독일 소년의 이름이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됐어? 아직 의식은 못 찾았지만 수술은 완벽했대요. 박진성 교수님이 95% 성공이라고 하셨어요.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뭔데? 병원에서 저한테 정식으로 제안했어요. 국제환자 상담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요. 메디슨은 이제 의대생 신분으로 해외에서 온 환자 가족들을 상담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희망을 전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제목이 뭔지 알아요? 희망의 다리 프로그램이에요. 정말 적절한 이름이었습니다. 메디슨이 절망과 희망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도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메디슨의 프로그램을 직접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삼성서울병원 국제진료센터는 3년 전보다 더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환자들과 가족들로 가득했습니다. 워커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박진성 교수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메디슨이 정말 훌륭하게 하고 있어요. 벌써 20 가족을 도왔거든요. 20 가족. 그 말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메디슨 한 명을 구한 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메디슨의 상담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가족이었습니다. 8살 딸이 뇌종양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여기서 새 생명을 얻었어요. 메디슨이 유창한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그 가족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병원 의사들은 포기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증명이에요. 메디슨이 자신의 다리를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다리였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그 프랑스 부모가 메디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보니 희망이 생겨요. 우리 딸도 당신처럼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메디슨의 회복이 단순히 개인적인 기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희망의 바이러스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메디슨과 함께 병원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메디슨, 내가 자랑스러워. 엄마가 더 자랑스러워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지금의 제가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포기시키지 않고 있어. 메디슨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만약 제가 캐나다에 그냥 남아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은데 아마 지금쯤 포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울 기회도 없었겠죠. 메디슨이 맞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엄마, 루카스가 어제 깨어났어요. 정말? 네. 그리고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국어로 고맙습니다라고 했어요. 제가 가르쳐준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진정한 힘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의료 기술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그 희망을 다음 사람에게 전하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메디슨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언제 한국이 따뜻하다고 처음 느끼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박진성 교수님이 우리는 환자가 아니라 생명을 본다고 했을 때였던 것 같아. 그때 처음으로 진짜 희망을 느꼈거든. 저는 김민수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를 때였어요. 뇌손상 환자가 아니라 메디슨이라고 부를 때요.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3년 전의 기적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말입니다. 한국을 떠나는 날, 공항에서 메디슨이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에 오실 때까지 더 많은 가족들을 도와놓을게요. 그래. 내가 여기 있으니까 든든해. 비행기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별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메디슨이 그곳에서 더 큰 꿈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새로운 강연 제목을 정했습니다. 희망은 전염된다. 한 가족의 기적이 만드는 변화였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저처럼 절망의 순간에 희망을 주는 손길을 만났을 때인가요? 아니면 다른 순간이었나요? 제 딸 메디슨은 지금도 서울에서 새로운 기적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들은 다시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따뜻한 경험도 들려주세요. 희망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진다고 믿거든요.